간밤 뉴욕 증시 하락에도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관망세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계획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양사 간의 중복 인력은 노선과 사업 확장으로 해소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이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오피스텔 상가와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모두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13명 추가되면서 80여일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서울 종로 SK본사 건물 등 주요 기업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사업장 폐쇄, 그리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금융시장이 아침부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타자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오전 중에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전장보다 0.38% 오른 2,548.85에 출발해 강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1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0.07% 오른 2,541.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742억 원 매수하며 거래를 주도했고 외국인은 56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37% 상승한 842.55로 장을 시작해 11시 10분 기준 848.57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0전 내린 1,106원으로 출발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에서 25전 오른 1,106원 85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좀 부진했죠. 네, 소비 부진 우려에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6% 하락한 29,783.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38포인트 내린 3,609.5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899.3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소비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되던 테슬라 주가는 8.2% 올랐습니다. 또 온라인 약국 서비스 출범을 선포한 아마존도 0.1%가량 증가했습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 국내 양대 거대 항공사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조 회장이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네,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열린 한미 재개회의에 참석해 조양호 선대회장 대신 공로패를 받았는데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은 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대한항공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거 좀 특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조 회장은 이번 인수합병 조치가 정부 지원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봤고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봤을 때 그냥 할 수 있다고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만나고 오랜 기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항공권 구매할 때 소비자 편익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조 회장은 고객 편의 저하나 가격 인상 등 우려되는 고독가점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폐합이 예상되는 저비용 항공사 운영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8천억 원 자금 지원 대가로 차는이 지명하는 사회이사 선임 등 7개의 의무 조항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 경영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3자연합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반대에 대해서는 대응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극심한 전세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대책이 당초 오늘쯤 전망이었는데 이게 하루 좀 미뤄졌습니다. 네, 관계장관 회의가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참석자 일정 문제 때문에 내일 아침으로 미뤄지면서 대책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앞서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전세 대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는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또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호텔 업계가 어려워서 매물로 나온 호텔이 많으니까 이런 또 대책도 눈에 띄네요. 또 이 밖에는 어떤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 호 이상 늘리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인 만큼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 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축 완료 이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 약정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분양권에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이 분양권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세금도 크게 늘다 보니까 이 세금 탈루를 위해서 편법을 쓰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의혹이 있는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주택자인 A씨는 수억 원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이보다 훨씬 저렴한 수천만 원대에 샀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자신이 산 분양권을 아들에게 싸게 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회초년생 B씨는 수십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면서 건물 관련 빚을 단번에 갚았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인 어머니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 탈루 혐의로 간주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하였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혐의자에 대해 거래 금액의 적정 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편법 증여가 확인될 경우 탈루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징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 분양권 등의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면, 얼마나 고액을 체납하면 고액 체납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하면 고액 체납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이 올해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명단이 공개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최고액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인데 4년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체납액이 146억 8,700만 원에 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올해까지 5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체납액은 9억 7,400만 원으로 1년 새 5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오명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체납자가 그런데 많이 늘었다고요? 네, 서울에서 올해 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은 모두 11,300명가량으로 지난해 1,200여 명에 올해 1,000명가량이 추가됐습니다. 올해 추가된 1,000명을 따로 보면 50대가 34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 70대 이상과 30대 이하로 이어졌습니다. 법인 자격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지난해까지 모두 3,400여 개 업체, 올해 280여 곳이 추가됐는데요. 개인과 법인을 합친 체납액은 평균 8천만 원으로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도 200건을 넘었습니다. 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까? 네, 서울시는 일단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체납자 546명이 86억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과 압류, 출국 금지와 정부 허가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월 말 이후 81일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삼성과 LG 등 기업에서도 잇따라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광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업데이트된 확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 모바일 연구소 건물 전체를 오늘 하루 폐쇄하고 직원들에겐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LG전자 서울 서초 R&D 캠퍼스 직원 1명도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건물이 내일까지 폐쇄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245명 등 313명으로 지난 8월 29일 323명을 기록한 이후 81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키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백신 선도 기업과 협상 중인데 2천만 병분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 확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 밖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선 어제 확진자가 16만 명 늘었는데 2주째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등 최소 13개 주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선 어제 약 1,70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고투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프랑스가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었는데요. 프랑스 당국은 다음 달 1일 끝낼 예정이었던 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던 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어제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죠. 다시 한번 쟁점을 짚어주시죠. 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과 시설 운영, 소음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주변 산을 깎는 문제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년 전 활주로 주변 산들을 그대로 두는 내용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장애물 제한 표면을 넘는 산은 깎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논란이 되자 검증위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요. 법제처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검증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기본 계획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해 신공항이 물 건너가면서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이 힘을 받고 있는데 이거 역시 논란 아닙니까? 네, 4년 전에 이뤄진 동남권 신공항의 여러 안 중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건설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가덕도 특별법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경남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원래 밀양 신공항을 원했던 대구와 경북의 반발도 이어지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들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자 한국은행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의원 입법 형식의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할 때 이미 예고한 내용인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핀테크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개정안 내용 가운데 한국은행이 문제 삼는 부분은 전자지급 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은이 반발을 한다는 겁니까? 네, 중앙은행인 한은이 갖고 있는 지급 결제 제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급 결제라는 건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에 따라 채권과 채무 관계를 지급 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것도 또 자동 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 모두 지급결제입니다. 그런데 전자지급거래청산업도 지급결제 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한은과 금융위가 업무를 두고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를 통해 돈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빼서 결제를 하는 것이라며 전자지급 결제도 지급결제의 한 부분이며 중복규제나 권한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장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 변화까지 겹쳐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우선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수익성이 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먼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20% 이상의 고금리로 받던 소비자들이 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고금리 고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여서 수익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내년에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는 점도 카드사에는 부담입니다. 이미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빈번하게 낮췄고 지난 2018년에는 우대 가맹점 범위마저 넓히면서 현재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추가로 낮아진다는 건 카드사의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정치권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하지만 사실 전해주신 게 뭐 어떤 카드사의 입장인 거고 금리나 수수료가 주면 소비자에게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카드사들이 수익을 보전하려면 결국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카드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전 장려금이 목표치 1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제도전 장려금이라는 게 소상공인에게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되고 또 정부 지원금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지난 9월 28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16일까지 3만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158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예상 목표치인 20만 명 중 15.9%밖에 달성하지 못한 건데요.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약 한 달 보름 넘게 남은 현재로서는 지급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박 기자,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인데도 왜 이렇게 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걸까요? 네, 정리하자면 금액은 적고 수령하기까지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재도전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입장인데요.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선택사항이지만 1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 달 전까지는 이 폐업 사실 증명원 등 증빙 서류 제출과 함께 1시간 교육 이수가 필수 사안이었지만 번거롭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폐업 기준 시점을 바꿔 8월 16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또 지원금 액수도 1인당 5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은 미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의 참모진 추가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대선 승리의 주역들이 대거 백악관에 입성을 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9명의 참모진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바이든 캠프 수석 전략가로 활동한 마이크 도닐런이 선임 고문에 낙점이 됐고요. 또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스티브 리체티도 선임 고문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선은 부비서실장인데요. 민주당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 선대본부장 젠 오멜리 딜런이 기용됐습니다.
흑인으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 의원은 대외 협력실장을 맡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이들이 강하고 단합된 국가에 다양한 관점과 헌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이렇게 정권 인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전에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중 2,500명 감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완전 철수 수순인데요. 실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내조차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 지역 내 미군 축소로 인한 안보와 협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기반 시설 보안국 크리스 크랩스 국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국방장관 해임에 이어 대선 불복에 동조하지 않는 반대파 인사에 대한 숙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연말에 접어들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대형 수주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낭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 한국 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따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수주 금액은 약 9,857억 원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3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를 따냈습니다. 약 1,946억 원 규모인데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막판 수주로 연간 수주 목표액 달성률이 각각 57%, 15%로 올랐습니다. 전해 주신 수치만 보면 연간 수주 목표액 달성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세계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보다도 50% 가까이 줄어들면서 조선 업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 조선업계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조선업계는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서 70%가량을 휩쓸었습니다.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중국과 핀란드를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그러면 앞으로 추가 수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안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등으로부터 LNG선, 쇄빙 LNG선, 탱커선 등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연말까지 추가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그동안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했던 공인인증서가 20여 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 3년 뒤까지만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금융인증서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금융인증서,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용을 할 수 있죠? 네, 은행 22곳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어제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원금융인증서를 출시했습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다음 달 10일부터는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름은 좀 비슷한데 기존 공인인증서랑 다른 점은 뭡니까? 네, 기존 공인인증서는 컴퓨터나 모바일 또는 USB 등의 저장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나올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증 방법과 유효기간도 다릅니다. 기존에는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로 인증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비밀번호 6자리와 패턴, 지문 등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 1년마다 직접 갱신해야 했던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3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확실히 좀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보안 우려는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간편함과 편리함을 내세운 만큼 오히려 금융사고에 대한 걱정도 없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인이 아닌 사설 인증 서비스들이 잇따라 나오는 만큼 경쟁 과정에서 자칫 보안에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며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SK텔레콤이 거점 오피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박정우 SK텔레콤 사장은 어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 직원이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워크 애니웨어를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서울 을지로와 종로, 서대문, 분당과 판교 등 모두 5개 지역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했습니다. 박 사장은 향후 직원들의 거주지 등을 분석해서 거점 오피스를 점차 확대하겠다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직원이 반드시 국내에 오지 않아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GS칼텍스가 미래형 주유소 브랜드인 에너지 플러스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너지 플러스 허브 1호점은 서울 서초구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차와 정비를 비롯해서 전기 수소차 충전, 또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LG전자와 협업해서 제작한 350kW 초급속 충전기 등 모두 4대가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해안과 제주도로 강한 바람까지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국내에서 잔류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WHO 기준은 대구와 경북으로 오후까지 나쁨 단계를 예보하고 있고요. 환경부 기준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나쁨 단계를 보이다 오후 3시까지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낮아지겠고요. 이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지만 주말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